사랑을 가져야 하는 것일까요? 사랑보다 더 괴롭히는 건 사랑의 기여입니다. 당신은 사랑에 실패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사랑에 끝없는 의미를 부여하십시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할 수 있어야 됩니다. 다시 해보시겠습니까? 새롭게. 영화를 분석하는 날카로운 눈. 사람을 더 깊게 들여다보는 따뜻한 마음. 영화를 통해 사람을 말하는 영화평론가이자 심리학 박사 심영섭. 그녀가 오늘 사랑의 실체를 이야기한다. 안녕하십니까? 심영섭입니다. 오늘은 사랑에 대한 이야기, 사랑의 사계에 대해서 강의를 함께 할까 합니다. 영화를 통해 지금의 나를 들여다보고 새로운 나를 설계하는 방법. 오늘은 당신의 마음속 사랑을 들춰봅니다. 심리학 박사 심영섭이 들려주는 우리가 몰랐던 사랑 이야기. 사랑의 사계. 봄, 여름, 가을, 겨울, 그리고 봄. 네, 아마 사랑 한 번쯤은 어떤 형태로든 다 해보셨을 겁니다. 그렇죠? 아이에 대한 사랑, 뭐 부모님, 또 연애 감정, 결혼, 굉장히 다양한데요. 오늘은 사실 세상에 굉장히 많이 널려있는 사랑 얘기라기보다는 사랑의 사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어떤 차이가 있냐면요. 사랑도 생로병사, 즉 순환성이 있고 기울기가 있다는 이런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좀 찜찜한 얘기긴 해요. 하지만 이걸 통해서 우리가 사랑이라는 것을 어떻게 바라보고 또 어떤 태도로 사랑해야 할까라는 저는 화두를 던진다면 오늘 강의가 충분히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이런 얘기를 한번 해볼까요? 사랑을 계절로 표현하는 드라마나 영화가 되게 많죠? 겨울연가, 가을동화, 그쵸? 뭐, 봄날은 간다, 500일의 뭐, 썸머, 이런 영화들 되게 많습니다. 왜 이렇게 많은 영화들이 사랑을 계절로 표현할까? 사실은 사랑의 속성 안에 이미 어떤 그 기울기가 있다는 것이죠. 연애하고 비행기 여행의 공통점이 뭔지 아십니까? 올라가면 반드시 내려가는 때가 있다는 겁니다. 사랑을 시작하기 전에나 아니면 사랑을 한 번도 해보지 못했을 때는 오직 어떻게 하면 사랑을 시작할까에 관심이 많죠. 그러나 사실 사랑을 시작하는 건 어떻게 보면 연애를 하는 건 더 쉬운 일이고요. 저는 그 이후가 더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아직도 연애라는 것이 영원할 거라고 믿나요? 특히 저는 결혼 생활하신 분들은 다 아실 겁니다. 결혼도 실제로 물리적 헤어짐도 결국은 연애 감정은 언젠가 끝이 나게 마련입니다. 그렇다면 그 이후에 어떻게 해야지 되는가? 또 왜 우리는 누군가에 그토록 끌리는 것인가? 이것을 오늘은 심리학 그리고 영화 안의 이야기를 통해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봄 얘기부터 하죠. 제일 달달한 얘기. 사랑이 찾아올 때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요. 저는 연애에 빠지는 건 정신병적인 상태에 놓여 있는 것과 비슷하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일단 상대방이 예뻐 보이는 거 있죠? 이게 정신분열증적인 거예요. 이런 일이 보통 때는 안 일어납니다. 지각적 왜곡이거든요. 그쵸? 일종의. 게다가 감정은 또 어떻게 됩니까? 그 사람 생각 때문에 막 거의 조증 상태가 되죠. 막 기분 좋아지고 막 들뜨고, 네, 너 왜 이렇게 웃냐? 뭐 이러고. 다 아시잖아요. 연애 시작했을 때. 이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감정 상태가 또 극단화되죠. 그 다음에 또 상대방 생각을 하면서 어떻게 돼요? 그 사람 없으면 죽어버릴 것 같다는 생각을 합니다.
이런 생각 드는 건 어린 시절에, 아주 어린 시절에 엄마에 대한 생각 외에는 이런 게 안 들었었어요, 원래는. 그쵸? 아주 어린 시절에. 나 엄마 없으면 진짜 안 돼. 엄마 죽으면 어떡하지? 이런 거 외에는 없는 상태잖아요. 예, 그러니까 과도한 애착이 있죠. 또 기대 수준은 또 얼마나 판타지스럽습니까? 그쵸? 예, 차 트렁크 열면 뭐 풍선 올라가고, 네, 이런 거 서로 기대하고 해고, 그 닭살스러운, 평상시에는 있을 수 없는, 예, 그런 말을 하고, 이거 뭐예요? 완전히 정신병적 상태라는 걸 이해하셔야 돼요. 놀랍게도요, 실제로 그 사랑에 빠진 뇌를 보면요. 어떤 정신병적 상태, 즉 조증이나 혹은 정신분열증 상태에서 나오는 신경 전달 물질들, 도파민이나 에피네프린 같은 것들이 실제로 나온다고 해요. 이러한 사랑에 빠지는 것들을 잘 표현한 영화 중에 하나가 500일의 썸머란 영화가 있습니다. 이 영화에서 여자 이름이 썸머예요. 되게 재밌지 않아요? 예, 정말 대낮 같은 여름 같은 청춘의 막 그 뜨거운 계절성, 그쵸? 이런 것들을 이제 썸머라고 표현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남자가 이 여자에 대해서 어떻게 의미 부여를 하냐면, 나는 정말 40만 채의 뭐 사무실과 9만 명의 사람들 중에서 그 여자 썸머를 찾아냈다. 이렇게 표현을, 엄청나죠? 표현을 합니다. 톰은 감사 카드를 쓰는 직업을 갖고 있어요. 원래는 건축을 하고 싶어 하는데. 근데 이 사람은 자기 감정을 숨기느라고 이 감사 카드에 있는 글귀를 씀으로써 자기 감정을 풀어내는 이런 사람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사랑을 믿는 남자예요, 사실은. 서정주의적입니다. 근데 이 썸머는 어머니가 어렸을 때 엄마 아버지가 이혼을 했어요. 그다음부터 사랑을 안 믿어. 전혀. 그리고 나비 브로치, 나비빛 막 이런 걸 했는데, 나비가 원래 심리학적으로 영혼을 상징하거든요. 굉장히 영적인 여자고 자유분방한 여자고 사랑을 안 믿습니다. 이 두 사람이 사랑에 빠지는 것 자체가 뭐예요? 조그만 기적이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겠죠. 이 영화가 굉장히 재밌는 게요. 사랑을 이렇게 순차적으로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500일이에요. 딱 사랑을 하는 그 500일이라는 상징성을 아셔야 됩니다. 실제로 뇌에서 그런 사랑과 연관된 신경전달 물질이 나오는 게 맥시멈 아주 최대치가 뭐냐면 바로 500일입니다. 예. 딱 그 날짜예요, 제가 볼 땐. 1년 반. 그것도 많이 나온 거야, 내가 볼 때는. 그 500일 동안의 얘기인데, 1일, 300일, 200일 이런 식으로 그 500일을 날라다녀요. 편집을 통해서. 그러니까 순차적으로 돼 있는 게 아니라 여러 사랑의 양태에 대해서 뒤섞어 놨어요. 그래서 그 중에 제일 재밌는 장면 중에 하나가, 나는 썸머핀의 모든 게 사랑스럽다. 혀를 차는 것도 사랑스럽고, 웃음도 사랑스럽고, 목덜미에 있는 무늬마저 하트 같고 사랑스럽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런 다음 장면이 뭐냐면 341일째 얘기인데, 나는 썸머의 모든 것이 싫다. 혀를 차는 것도 싫고, 웃음소리도 깔깔대고, 심지어 목덜미에 있는 하트 모양조차도 바퀴벌레 얼룩 같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예, 그렇죠. 첫사랑은요, 일종의 나의 결핍을 담는 거울입니다. 선생님들, 첫사랑을 누구와 했는지 한번 떠올려 보세요. 보통 선생님들이 가장 결핍된 어떤 걸 갖고 있는 사람하고 합니다. 내가 정말 나는 지적인 거에 좀 열등감이 있어. 이러면 괜히 있어 보이는 안경 쓴 남자랑, 딱 그 필이 꽂히는 것이죠. 이게 난 여성성이 좋아. 그걸 통해서 내가 남자다운 걸 확인하고 싶어. 이런 사람이면 무조건 여자답고, 그렇죠. 그거 아셔야 돼요. 너무 얌전하고 여자다운 여자를 연애하는 건 다 좋은데요. 결핍에 의해서. 나중에 잘못하면 결혼 생활하다가 약값이 많이 들어요. 이래가지고 사랑의 굉장히 이상한 지점은요. 내가 선택한 바로 그 점 때문에 나중에 꼭 괴로워한다는 겁니다. 예쁜 게 중요해. 여자가 예쁜 게 중요해. 나는 아무리 비싼 차를 끌고 다니는 심정으로 정말 그 비위 다 맞춰주겠어. 예쁜 여자 골랐어. 근데 나중에 같이 살면 안 예뻐져. 그 여자 평범해 보이는 거 괴로워하죠. 난 자상한 남자가 좋아. 무조건 난 우리 아빠랑 다른 사람 고를 거야. 무조건 난 자상이야. 근데 결혼하고 나면 그게 너무 소심하게 느껴져. 이런 식으로 자기가 선택한 첫사랑의 거울이 어떻게 보면 그 확
콩고물이 벗겨지면 그 점 때문에 발목을 잡는 것이거든요. 여러분이 첫사랑을 할 때는 한번 멈춰서서 생각해 봐야 돼요. 내가 바라는 건 무엇인가? 그 사람 잘못이 아니라 내가 거기다가 던진 내 욕망이 충족되지 않을 때 나는 오히려 괴로워하거든요. 오히려 우리는 사랑의 봄에 가장 달콤한 이 시기에 사실은 자신에 대한 굉장한 통찰을 얻을 수 있어요. 난 무엇을 부족해 하게 생각하고 무엇을 기대하고 또 무엇을 원하는가라는 것을 오히려 상대방을 통해서 알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결국 사랑에 빠졌을 때는 정상적인 판단이 불가능해요. 그래서 사랑에 빠졌을 때 일종의 최면 상태에 빠진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때는 다른 사람 얘기나 다른 사람 판단이 들릴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시기에 내리는 판단은 사실은 굉장히 위험하다. 사실은. 네, 라고 말할 수가 있고요. 이제 요 시기가 지나면 우리가 어떻게 됩니까? 여름이 오죠. 사랑이 무르익습니다. 사랑이 무르익는다고 했을 때 가장 중요한 요소는 뭐예요? 그쵸? 스킨십이죠. 스킨십 없는 연애? 이거 안고 없는 찐빵이죠. 솔직히. 네, 다 아시면서. 한마디로 말해서 사랑이 무르익으면 점점 경계가 허물어지죠. 밤에 아무 때나 전화하죠. 자기 직전에 막 전화하고. 신뢰라고 하는 짓들을 해요, 우리가. 예, 그죠? 우리가 평상시에 생각하는 모든 신뢰되는 짓을 다 합니다. 돈도 막 꺼주고 나눠주고 같이 쓰고. 육체적으로도. 그렇죠? 합일이 되고. 어떤 공적인 심리적 거리를 넘어서고. 이런 모든 것에 대한 자아 경계가 불분명해져요. 근데 웃긴 건 낯선 사람이 이러면 이건 대단한 불쾌고 상처일 텐데 사랑하는 사람이 이러면 좋죠. 참 이상해. 사랑이 뭐길래? 예. 결국 여름의 사랑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요소는 육체성이라고 생각합니다. 사랑은 구체적인 겁니다. 같이 먹고, 같이 자고, 같이 살을 부비고, 같이 시선을 교환하죠. 우리는 이런 사랑 안에 어떤 사랑의 열정성, 관능성, 에로틱함, 이 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성도 일종의 저는 대화라고 봅니다. 예전에 제가 굉장히 존경하는 이 철학자 이제 김영민 선생님이 계신데 김영민 선생님한테 제가 이런 엉뚱한 질문을 했어요. 철학자니까. 선생님 저 결혼했는데 왜 바람 피면 안 돼요? 근데요 문제가 결혼하고 나도요 세상에 좋은 남자가 너무 많아요. 어떡하죠? 그때 김영민 선생님이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우리가 그러니까 성이라고 하는 것은 육체로 하는, 언어로 하는 대화이고 우리가 대화라고 하는 것은 말로 하는 섹스입니다. 우리가 정말 어떤 사람하고 같이 살기도 쉽고 연애하기도 쉽지만 오랜 동안 사랑을 하는 것은 정말 한 사람의 과업이자 과제자 위대한 업적이라고 할 수 있죠. 그랬을 때 우리가 어떤 여자와 육체로 하는 대화만 할 수도 있습니다. 어떤 남자와. 또 어떤 사람과는 언어로 하는 섹스만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진정 사랑한다면 그 두 가지를 한 사람에게만 하는 것. 이것은 정말로 쉽지 않은 일이고 어려운 일이고 그것을 해냈다면 스스로 칭찬받아야 마땅한 것 같습니다. 그 일을 해보시겠습니까? 어려운 일이니까 가치가 있을 겁니다. 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렇죠. 예. 그래서 여름의 사랑은 이렇게 육체적 대화까지도 포함하죠. 화양연화는 이러한 점을 잘 보여주는 영화입니다. 이 영화 속에 있는 두 사람은 홍콩에 있는 이 나란한 이 두 집 붙어있는 집에 있는 유부남입니다. 일종의 금지된 사랑 얘기죠. 근데 여러분 이걸 아셔야 됩니다. 세상 스토리를 모두 모아가지고 분류를 해보면 4가지로 귀결이 돼요. 가족, 성공, 그리고 모험,
사랑인데 이 중에서 이야기 나라가 100만 평이라면 그 중에서 80만 평을 차지하는 게 뭘까요? 사랑입니다. 80만 평. 그 중에서 또 80% 차지하는 게 뭘까요? 뭐 위대한 사랑, 희생적 사랑, 구원적 사랑, 이 중에서 뭘까요? 금지된 사랑 얘기입니다. 아, 다행이죠. 사람들이 뭘 꿈꾸는 줄 알겠죠, 제일. 64만 평. 그 얘기입니다. 화양연화도. 이 영화 속에 있는 두 사람은 사실은 남편과 부인이 이미 서로 사랑하고 있다는 걸 눈치챘어요. 하지만 두 사람은 절대 그런 내색을 하지 않습니다. 근데 영화 속에서 이렇게 두 사람이 만두를 먹고 고기를 잘라주는데 그게 왜 그렇게 관능적인 것입니까? 무슨 얘기인지 알죠? 여기서의 어떤 때의 육체성은 꼭 우리가 얘기하는 어떤 스킨십 뿐만이 아니라 진정 그 사람의 모든 것을 원하는 저는 그 시선 안에 이미 그 관능성이 시작된다고 보는 것입니다. 화양연화는 바로 그러한 것들을 가르쳐주는 영화라고 할 수가 있죠. 예, 아까 제가 얘기했습니다. 80%가 우리의 근본적인 욕망이라고 할 수가 있죠. 그래서 심리학에서는 로미오와 줄리엣 효과가 있죠. 뭐냐면 사랑을 말리면 더 사랑한다고 지각해요. 분명합니다. 그러니까 제가 아까도 말하지만 못 말려요. 여름에는 두 남녀가 뛸래야 뛰어질 수가 없는 겁니다. 또 사랑의 마감 효과도 있어요. 이 사람이 내 마지막 사람이고 이 사람이 아니면 다른 사랑이 안 올 것 같다. 한마디로 이런 거 있죠. 세일할 때 이거 마지막 2장 남은 건데요. 이러면 왜 사고 싶어지죠? 똑같습니다. 똑같아요. 예를 들어서 내 남자친구의 결혼식이라는 영화가 있는데 이제까지 그냥 게르기였어. 닭갈비였어. 이 남자는 좋기도 하고 뭐 친구기도 하고 뭐 이랬는데 이 남자가 결혼을 한대. 이제 이 남자 다시는 잡을 수가 없어. 마감 효과가 나와. 갑자기 남자가 잘생겨 보여. 갑자기 내 짝인 것 같아. 이런 거 다 뭐예요? 사랑의 마감 효과죠. 여기서 제가 말씀드리는 건 여러분들은 사랑을 자꾸 대상의 문제로 많이 생각해요. 대상. 그 사람의 조건. 근데 사실은 어떻게 보면 사랑은 내 마음 안에 있는 조건. 내가 그 사람을 어떻게 바라보는가. 그것이 상당히 영향을 많이 미칩니다. 내가 어떤 상태에 있는가. 내가 언제 그 사람을 만나는가? 왜 하필 왜 이때 왜 이 사람을 만나서 사랑에 빠졌는가 하는 문제가 상당히 대상의 문제보다 더 중요해요. 그래서 뭐 같이 어떻든 여행 떠나고 같이 더 있고 싶고 결혼하고 이런 상대편과의 뭐 경계를 흐트리는 영속적 합의를 꿈꾸게 되죠. 이렇게 되면은 어찌게 되냐? 모든 걸 다 주어도 일단 아깝지 않죠. 네, 이러면서 이제 자기가 행복해지고 정말 그 고양감이라고 하죠. 막 조증 상태요, 진짜. 에너지가 넘치는 이 상태가 그냥 최고조에 이르는 이런 상태에 빠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상태가 계속되면 참 좋겠죠. 근데 역설적으로 이 상태가 계속되면 아무도 살아남을 자가 없어요. 정신분열증이 계속되면 결국 뇌가 망가집니다. 조증도 마찬가지고. 즉 우리 몸은 스스로를 보호해야 돼요. 이런 상태로 계속 살아가게 만들면 큰일 난다는 걸 압니다. 본능적으로. 뇌가, 우리 몸이. 그래서 이런 상태는 언젠간 반드시 벗어나게 돼 있습니다. 지금부터가 어쩌면 더 본론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이제 사랑은 가을이 시작이 됩니다. 아까 500일의 서머 그 여자요. 그렇게 사랑했는데 500일 후에 헤어졌습니다. 그리고 나타난 여자 이름이 뭐냐? 어텀이에요. 가을이에요. 이 여자 이름이. 서머디에. 윈터가 되면 안 되겠지. 아무리 그래도 여자가. 네. 사랑이 이루어지는 것보다 이루어지지 않는 이유는 너무나 간단합니다. 가족도 사랑도 계속 잘 되기가 너무 조건이 어렵기 때문입니다. 둘만의 문제인데 왜 그렇게 어려운 거예요? 예? 어느 순간이 가면 열등감이 느껴집니다. 사랑하는 이에 대해서. 내가 못난 사람처럼 느껴지죠. 어떤 때는 질투가 느껴집니다. 나보다 더 좋은 대안이 있는 것 같아요. 어떤 때는 예전에 안 보이던 단점이 너무 크게 보여요. 심지어 그게 굉장히 사소한 건데도. 치약을 중간에서 짜는 것도 싫어. 왠지. 그쵸?
네, 같이 살면 더 심해지죠, 이게. 주변에 반대해. 오해. 그쵸? 걔가 내 상처를 건드렸어. 뭐 등등등등. 사랑에 위협이 되는 감정들은 너무나 많기 때문에 여기서 알아두셔야 될 건 사랑이 잘 안 되는 거. 사랑의 진도에 험난한 거 당연한 거예요. 진짜로. 그거 내 잘못만도 아니고 그 사람 잘못만도 아닙니다. 사랑의 어떤 측면은 놀랍게도 패턴이 있습니다. 이제까지 사귀었던 남자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이 패턴 안에는 어린 시절에 감정 양식을 되풀이하기 때문입니다. 놀랍게도.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내가 우리 엄마한테서 아무리 내가 예뻤어도 너 왜 이렇게 안 예쁘니? 애가 안 예쁘니? 떼지니? 뭐 이러고 정말 있었다면 내 마음 안에 있는 내 이미지는 그걸 대상이라고 얘기합니다. 심리학적으로. 떼진 거예요. 안 예쁜 겁니다. 근데 남자친구가 그걸 조금이라도 건드렸어. 어떻게 돼요? 폭발하죠. 너한테만은 내가 정말. 예를 들어 봅시다. 강아지가 태어날 때부터 사람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사람이 계속 손을 타고 사람하고만 지냈어요. 그럼 이 개는 외관은 개인데 마음 안에는 자기 이미지는 사람입니다. 진짜요. 그래서 이 개는 다른 길 싫어해요. 왜냐면 자기가 사람인데 개가 나타났으니까. 이게 대상이에요. 거꾸로 느낀 사람도 있죠. 분명히 자기가 사람인데 대상이 글쎄. 그래서 이 겉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심리학에서는 자기 내면에 있는 이 대상, 자기 이미지가 세상에서 제일 무서운 이미지입니다. 근데 그래서 굉장히 객관적으로 예쁘게 생겼는데 굉장히 자존심 좀 없는 그런 친구들도 보셨죠? 쟤 왜 저럴까 이쁜데 뭐 이런 거꾸로도 있고.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린 시절의 감정 양식을 사랑하는 이와 되풀이합니다. 그 사람이 아까 내 거울이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더욱더 취약해지는 것이죠. 이러면서 지독한 사랑은 꼭 연장전을 하게 돼 있습니다. 그쵸. 지독하기 때문에. 네, 모든 걸 다 줬기 때문에. 너무 섭섭한 거죠. 제일 연인들이나 부모 자식 간에 제일 많이 하는 소리가 뭔지 알아요? 네가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가 있니? 이거 꼭 합니다. 영화에도 굉장히 많이 등장합니다. 이 얘기는 무슨 뜻이냐면 나는 그 사람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기대를 했다는 뜻이죠. 거꾸로요. 새로운 기대, 새로운 다짐, 새로운 활력 얻으려고 합니다. 다른 사람한테도 찾아보지만 이 사람인 것 같아. 연장전을 합니다. 하지만 다시 해보면 또 똑같아. 우리의 문제점이 이거야.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되죠. 결국 이런 상태가 계속이 되면 결혼을 했든 안 했든 동거를 했든 안 했든 연애를 했든 안 했든은 아니지. 연애를 하게 되는 어떤 지점에 가면 자원이 고갈이 되죠. 심리적 자원이 고갈이 되면서 겨울이 됩니다. 이러면 심각하게 생각합니다. 헤어져 볼까? 다른 사람하고 하면 더 잘 될까? 그죠? 이 사람은 더 나랑 맞는 것 같아. 이 여자를 보니까 이 남자를 보니까 가슴이 다시 뛰어. 가장 지독한 외로움은 함께 있어도 더 외로운 상태죠. 즉 내가 사랑하는 사람 때문에 내가 외로워지는 거. 이거 너무 정말 혼자 있는 것보다 더 외로운 것입니다. 그 이소라의 바람이 분다라는 가사에 보면 그런 게 있잖아요. 사랑은 비극이어라. 그대는 내가 아니다. 사랑은 다르게 적힌다. 예. 그 이유는 간단합니다. 그대는 내가 아닙니다. 그 사람은 내가 아닙니다. 내가 느끼고 내가 경험하는 것들을 그대로 경험하기 어렵습니다. 그러면서 시너지 효과가 없는 것 같은 자각이 들죠. 우리는 시너지 효과가 없어나 에너지가 계속 새. 가치관이 충돌됩니다. 예전에 안 보였던. 그쵸? 예. 나는 누구를 요번 대선에 뽑아야 되는데 얘는 딴 애를 뽑겠대. 난 종교가 이건데 어디에 같이 해. 이런 겁니다. 결과적으로 더 좋은 대안이 나타나는 것 같습니다. 이러면서 어떤 마음이 드냐면 이제까지 상처받은 거 다 되돌려주고 싶습니다. 응징하고 싶어집니다. 내가 다른 사람하고 사귀면 얼마나 괴로워할까.
이런 걸 알면서 사깁니다. 겨울이 온 것이죠. 그렇게 사랑하는 마음이 이상하지 않습니까? 분노가 가득 찹니다. 사랑의 기억이 주는 양면성은 이때가 되면 나를 찌르는 게 너에 관한 기억이라니 이렇게 되는 거죠. 사랑의 기억이 사랑의 여름에는 축제였어요. 그와 함께 갔던 극장, 그와 함께 갔던 커플링, 그와 함께 했던 머그컵이 모두 다 사랑스러운 존재였는데 사랑의 겨울이 오면 그게 칼이 돼서 돌아옵니다. 그 근처에 가기도 싫습니다. 그쵸? 그 물건 꼴도 보기 싫습니다. 커플링 깊숙이 혹은 버립니다. 그렇게 되죠. 사랑보다 더 괴롭히는 건 사랑의 기억입니다. 여러분 그런 상상 안 해보십니까? 사랑의 기억이 너무 괴로워서 사랑의 기억만 이렇게 과일에서 이렇게 도려낼 수 있듯이 도려내면 도려내고 싶다는 생각 하세요 안 하세요? 해요. 사랑의 기억을 지우고 싶다는 욕망이 생깁니다. 사랑 후에 남는 것들이 있어요. 사랑의 열정이나 사랑의 여름만 좋은 것이 아닙니다. 사랑 후에는 굉장히 아픕니다. 그런데 그 기억이 다 사라지고 난 후에도 우리는 사랑하는 사람이 주었던 유산을 갖고 있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저 같은 경우는 예전에 굉장히 좋아했던 남자친구가 야구를 좋아했어요. 그다음부터 계속 야구를 좋아합니다. 클래식을 좋아했던 남자랑 사귀었기 때문에 클래식에 대해서도 많이 알았죠. 꼭 사랑을 가져야 하는 것일까요? 오히려 사랑하는 사람하고 같이 사는 게 저주일 수 있다는 생각은 안 해보셨습니까? 이거 젊은 친구들은 아마 모를 거야. 모를 거야. 네. 사랑의 기억은 거기 있습니다. 특히 이상해서 사랑은 치매 환자랑 비슷해서 나빴던 기억은 사라지고 오랜 시간이 지나면 제가 약속할게요. 사랑의 좋은 기억들이 남아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물론 너무 지독한 나쁜 경험을 하면 그거는 그렇지 않습니다. 하지만 사랑의 좋은 기억을 많이 했다면 그 기억은 남아있을 수 있는 거죠. 그리고 그것보다도 더 사랑 후에 남는 것은 결국 여러분의 깨달음입니다. 여러분이 사랑의 대상, 사랑의 기억을 지우고 묻고 없애고 바꿀 수 있지만 여러분이 사랑을 하고 싶다는 사랑의 경향성은 죽지도 사라지지도 없어지지도 않는다는 것을요. 그래서 무엇보다도 우리는 사랑의 가능성과 내가 사랑을 할 수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사랑한 후에 비로소 확인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은 사랑의 가장 좋은 점이라고 할 수 있죠. 사랑에 빠질 수 있는 나, 사랑에 할 수 있는 나를 사랑하는 것. 그리고 나면 다시 새살이 돋듯이 봄이 옵니다. 그렇게 해서 온 봄은 그저 달뜨고 아주 즐거웠던 그런 봄보다 더 단단하고 더 부드럽고 더 성숙한 나를 만들어가면서 다시 봄이 오게 되는 것이죠. 왜 사람들은 사랑 이야기에 그렇게 열광하는 것일까요? 왜냐하면 우리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받고 싶기 때문이겠죠. 여러분들이 어떤 사람하고 사귀어야 되느냐? 전 그 질문 참 많이 받거든요. 심리학자로서. 첫째, 시너지 효과가 나는 사람하고 사귀어야 됩니다. 그 사람 앞에 가면 내가 왠지 좋은 사람이 되는 것 같은 느낌. 근데 이 느낌을 왜 받냐면 그 사람이 나를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해주기 때문이거든요. 거꾸로 내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을 사랑하면 그 사람 역시 내 앞에서는 굉장히 내가 좋은 사람인 것처럼 느껴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한테 가장 많이 해줘야 될 얘기는 괜찮아. 얼마든지 실수해. 괜찮아. 라는 거죠. 근데 여기서 주의할 게 있죠. 사랑하는 사람끼리 용납하는 범위가 넓을수록 좋은데 사람은 살다 보면 한 가지만큼은 정말 안 해줬으면 하는 게 있어요. 그 한 가지는 서로 안 해줘야 돼요.
상대가 너무 싫어하는 것들 있죠. 그 한 가지는 받아들여줄 수 있는 사람이어야지 제가 볼 땐 사랑하게 됩니다. 뭐 종교도 마찬가지죠. 다른 건 난 다 괜찮아. 하지만 종교는 같아야 돼. 난 주말에는 사랑하는 사람과 같이 어떤 곳에 가서 정말 마음을 합치하고 싶어. 그건 받아들여줘야 되거든요. 이 사람마다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가장 중요한 가치관, 가장 핵심적인 거는 맞아야 되고, 또 가장 싫어하는 것, 가장 하지 말아야 될 것 한 가지는 받아줘야 됩니다. 그 나머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그 사람 앞에서 나는 더 시너지가 나고, 더 에너지가 솟고, 정말 더 좋은 사람처럼 느껴지죠. 근데 왠지 그 사람 앞에만 가면 너무 열등감이 느껴지고, 내가 안 좋은 사람처럼 느껴지고, 내가 여자답지 못한 사람처럼 느껴지고, 내가 남자답지 못한 사람처럼 느껴지고, 내가 너무 가진 게 없는 것처럼 느껴진다면, 그거는 그 사람과 나는 서로 에너지 뱀파이어가 되는 거죠. 오직 진실한 사랑만이 기적을 낳죠. 사랑을 받아본 사람은 압니다. 정말 변화한다는 걸. 그죠? 상담도 전 마찬가지거든요. 상담도 결국 기본은 사랑이거든요. 그래서 사랑만이 상처를 치유하고 사람을 변화시킬 수 있죠. 그 다음에 두 번째, 사랑에 서툴다고 너무 자학하지 마세요. 사랑은 깨지기 쉽다고 말씀드렸죠. 왜? 학교에서 이런 거 가르쳐 줍니까? 사랑과 있어요? 사람들이 살아가면서 감정적인 문제를 얼마나 많이 겪습니까? 그래서 요즘에 힐링 하지 않습니까? 근데 정작 학교에서 가르쳐 주는 건 국영수예요. 살아가는데 도움은 되지만,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들은 학교에서 가르쳐 주지 않습니다. 사람을 통해서, 상처를 통해서, 사랑을 통해서 배우는 것입니다. 부모님도 얘기해 줄 수 없습니다. 정말 이상한 건 부모님 사는 거 보세요. 부모님처럼 살고 싶지 않죠. 나는 부모처럼 그렇게 살지 않을 거라고 하죠. 근데 삐끗하면 그렇게 살게 돼요. 그리고 사랑은 일의 결과가 너무 심대합니다. 그렇죠? 불행한 결혼 생활만큼 사람을 멍들게 하는 게 없습니다. 불행한 데이트, 연애만큼 사람을 좀먹는 게 없습니다. 그 결과가 너무 심대해서 그 시행착오를 다시 반복하라고 하면 너무 힘들죠. 그래서 사랑에 대해서 서툰 건 받아들이되 사랑을 통해서 배우는 게 있어야죠. 아무것도 없이 배우는 것도 없이 자기 자신에 대한 통찰이 없이 왜 사람들이 날 떠나갈까? 왜 난 이렇게 연애가 번번이 깨질까? 내가 무엇을 양보하지 않아서일까? 라는 통찰이 없다면 사랑 역시 소비되는 것입니다. 좋은 소식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당신은 사랑에 실패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봄날은 간다라는 영화를 보면 이 상우라는 친구가 이 은수라는 여자를 몹시 사랑합니다. 연상의 여자였어요. 여자한테 이 남자가 너무 늦게 온 남자고 남자한테 이 여자가 너무 일찍 온 남자입니다. 중요한 것은 사랑보다 사랑의 타이밍입니다. 여러분이 사랑을 하면서 이 사람과 같은 시간, 같은 장소에서 태어났기 때문에 그것을 불가에서 인연이라고 하죠. 젊은 친구들은 그 소중함을 모를 거예요. 근데 나처럼 나이가 들면요. 결혼하고도 너무 좋은 남자 너무 많이 만났는데 왜 하필 왜 그때 왜 그 남자를 선택해서 이해가 되죠? 그 사람 자체가 너무 소중한 인연인 것입니다. 사랑의 타이밍. 그렇다면 사랑에 대해서 감사할 수 있는 마음이 생깁니다. 우리가 사랑이 어그러진 또 다른 이유는 사랑의 타이밍 때문이기도 하고 우리가 다른 우주에서 왔기 때문입니다. 여자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라면 먹고 갈래? 화분을 줍니다, 남자한테. 여자는 일회용의 세계 속에서 살아요. 사랑이 변할 수 있다는 가치관을 갖고 살아갑니다. 남자는 할머니가 있고 김치 담글 줄 알아라고 물어봅니다. 발효되고 오래된 세계입니다. 사랑은 안 변한다는 세계에서 살아요. 그 두 사람은 잠깐 만나지만 두 사람의 가치관 때문에 헤어지는 겁니다. 즉, 그 상대방을 미워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사랑의 시간과 기억은 바로 사랑의 커다란 선물이라고 할 수 있죠. 그래서 사랑에 끝없는 의미를 부여하십시오. 그 사람은 40만 개의 사무실과 9천만 개의 건물과 80만 명의 사람들 중에서 찾아낸 겁니다. 바로 그 시대에 우리가 태어났기 때문에 게다가 기적적이지 않습니까?
두 번째, 사랑의 고통을 사랑의 달콤한 만큼 즐기고 받아들여야 합니다. 차이와 다름은 피할 수 없습니다. 즉, 사랑 역시 시행착오가 필요한 것입니다. 그저 사랑의 단물만 빨아들이고 또 연애하고 또 연애하고 또 연애한다면 그것은 사랑과 사랑하는 일을 착취하는 것에 불과합니다. 결국 사랑도 노력이 필요하고 자기 자신을 통찰하고 자기 자신이 변화하면 상대편도 변화합니다. 변화의 지렛대를 남에게서 찾겠습니까? 자기 자신에게서 찾으실 겁니까? 그 결정을 하셔야 하는 것이죠. 즉, 사랑의 고통을 책임지려는 어떤 자세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사랑하는 사람의 자산을 보십시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할 수 있어야 됩니다. 완벽한 사람을 발견해서 사랑을 하는 게 아니라 모자라는 사람을 완벽하게 봄으로써 우리는 사랑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사랑의 진정한 적은 다른 사람, 연적이 아니라 우리 안에 있는 이기주의와 또 시간이라는 괴물은 아닐까요? 시간이라는 괴물을 향해서 끊임없이 사토하면서 그 낡아버린 사랑을 다시 수선하고 다시 바라보고 다시 노력하는 진한한 그 안의 사랑은 새롭게 피어납니다. 그 방법 외에는 이 낡아가는, 이 침몰하는, 이 변화하는 사랑을 붙잡을 길이 없습니다. 대상은 바뀌어도 사랑의 사계는, 사랑의 생로병사는 계속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봄날은 갑니다. 사랑은 언제나 진행형입니다. 내가 사랑하는 마음이 있다면 그 사랑 속에서 사랑, 그것이 알고 있는 대상이든 새로운 대상이건 다시 해보시겠습니까? 새롭게, 온전하게, 그 사람을 사랑하는 방법 안에서요. 사랑의 새로운 시선, 지금부터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몇 가지 궁금하신 거 있을 것 같아요. 네, 질문해 주시겠어요? 어떤 거? 예, 네. 요즘 젊은 사람들 사이에서 네. 사랑 따로 결혼 따로라는 얘기가 많다던데 그렇죠. 그 네, 부분에 네.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네. 결혼은 결국에는 자신의 어떻게 보면 긴 사랑이거든요. 근데 그 사랑은 굉장히 위대한 사랑입니다. 만약에 정말로 같이 살기 편한 사람이라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근데 정말 같이 살기 편한 사람만 얻게 되면 결국 그 사랑은 제가 볼 때 열정의 부족 때문에 그 에너지를 다 소진하게 되거든요. 자기 자신에게 진실해야 됩니다. 제가 볼 때는 가슴에다 묻고 질문해야 돼요. 이 사람 과연 사랑하는가? 근데 그렇지 않다면 언젠가 제가 볼 때는 후회하게 되는 날이 꼭 온다고 봅니다. 그래서 사랑과 결혼이라는 것이 동일하다는 건 아닙니다. 오히려 사랑이라는 사계절을 거쳐서 우리는 더욱더 끈질기고 오래되고 어떻게 보면 위대한 다른 사랑의 기회를 얻게 되는 것이거든요. 거기에 있어서 대상의 문제는 중요하지만 그 대상이 온전히 조건의 문제일 수만은 저는 결코 없다고 봅니다. 네. 조금 전에 그 금지된 사랑에 대해서 예. 이렇게 언급 잠깐 예. 하셨는데 그러면은 그런 게 그러니까 뻔히 보이는 결말이잖아요. 네. 그러면 한 번쯤은 그런 일에 이렇게 빠져도 음흠, 이렇게 된다고 생각을 네, 하시는지요? 중요한 질문인 것 같습니다. 금지된 사랑은 굉장히 많죠. 그렇죠? 그랬을 때 스스로에게 질문해야 됩니다. 모든 걸 다 버리고라도
이 새로운 사랑을 시작할 용기와 가치가 있는 것이냐 하는 것. 정말로. 그렇다면 저는 내담자가 그렇다면 못 말려요. 어떻게 말렸습니까? 새로운 삶을 시작하겠다는 결단인데. 예, 그죠? 근데 그렇지 않으면 상대가 다 알아채요. 비겁한 사랑을 하고 뜨뜨미지근한 사랑을 하고 내가 일종의 대안이라는 거. B 플랜이라는 거. A 플랜이 아니라는 거. 압니다. 그럼 떠나가죠. 그래서 금지된 사랑을 금지된 장난으로 하긴 되게 쉽습니다. 예. 그죠? 금지된 유희로도 하기 쉽습니다. 그냥 대안으로 삼기도 쉽습니다. 그러나 진정한 금지된 사랑을 하기는 어렵습니다. 거기엔 용기가 필요하고 그것은 결단이 필요한 일이죠. 네. 예, 사랑 너무 흘러 넘칩니다. 너무 흔하죠. 하지만 내 안에 있는 계속해서 새롭게 옷을 갈아입고 내가 노력하고 사실은 그 안에 열정을 점화하는 사랑은 상당히 어려운 일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세상의 모든 일, 결국 세상의 모든 어떤 삶의 과업은 Leben und Arbeiten. 프로이드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어떻게 살아가는 게 잘 사는 거냐 할 때 일하고 사랑하라라고 얘기했거든요. 그 반쪽이 저는 사랑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일에 관한 열정이 있으면 저는 사랑도 잘할 수 있다고 믿습니다. 그게 양립 불가능한 게 전 아니라고 믿습니다. 일 중독에만 빠져서 사랑을 등한시한다면 그거는 인생의 절반을 놓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에게 끝으로 Leben und Arbeiten. 일하고 사랑하라 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